서기 79년 로마에서 가장 시끄러운 경기장 지하 깊은 곳. 19세의 디안 출신 소녀 사비나가 족쇄를 찬 채 칠흑 같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는 5만 명의 로마인들이 환호하며 방금 그녀의 형제들을 살해한 검투사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후 3시간 동안 그녀에게 벌어진 일은 로마에서 가장 철저히 은폐된 관행 중 하나가 되었다. 로마 역사가들조차 언급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일 만큼 잔혹한 의식이었다.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기록에서 지우려 했던 이야기다. 승자에게 닫힌 문 뒤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상이었다. 지하방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보기 전에 군중이 떠난 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대 로마를 보는 시선이 영원히 달라질 테니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로마의 오락은 선을 넘었나요? 아니면 제국의 잔혹한 대가였을 뿐인가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2018년 콜로슴 지하 발굴과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원로원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스포츠라 명명한 사건들입니다. 서기 1세기 제국 전역에 펼쳐진 피해 경기장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콜로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였죠. 불과 1년 전인 서기 80년에 완공된 이곳은 군대 전체를 삼킬 만큼 거대했습니다. 공기에는 항상 금속 냄새, 땀, 그리고 야생동물의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깔린 모래는 장식용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전사와 야수들의 피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모래 아래에는 로마의 가장 귀중한 자산들을 가둔 미로 같은 터널과 우리들이 숨겨져 있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포로들, 정복당한 자들이었다. 검투사 경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정치적 메시지, 종교적 의식, 사회적 위협이 하나로 얽힌 것이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장군이 서기 78년 디안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보물뿐만 아니라 124명의 귀족 여성을 포함한 847명의 포로도 데려왔다. 이 여성들은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족장, 딸, 전사, 아내, 여사제들이었다. 로마는 그저 그들의 백성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반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굴욕을 주어야 했다. 이제 승자와 사형수들이 마주했다. 32세의 가스팔레리우스 막시무스는 키가 거의 6피트에 달해 로마 기준으로도 거구였다. 그의 온몸은 폭력의 지도가 되어 있었다. 싸움에서 이기고 목숨을 빼앗고 군중을 열광시킨 모든 상처가 그 증거였다. 아버지가 채무자 감옥에서 죽은 후 노예로 태어난 그는 생존을 위해 14년간 잔혹한 싸움을 벌여왔다. 공식 격투에서 87명을 죽였다. 그의 꿈은 단순했다. 자유의 상징인 나무검 루디스를 얻는 것이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름 모를 채 죽어 그 전 수백 명처럼 고기 갈고리에 걸려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기 79년 8월 어느 오후 그는 티투스 황제 앞에서 디안 챔피언을 물리쳤다. 보상은 표준 절차대로 주어졌다. 500디나리, 월계관, 그리고 포로 여성들 중에서 첫 번째 선택권. 사비나는 어두운 고지대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로 17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구금실에 서 있었다. 로마가 그녀의 마을을 불태우기 전 그녀는 디사빌리스라는 전사와 약혼 중이었다. 그는 3개월 전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제 그녀는 침묵 속에 기다렸다. 세상은 사라졌고 미래는 지워졌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존엄과 죽음뿐이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민족이 파괴되는 것을 환호했던 군중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한 경비병이 그녀에게 오후 행사에 선발되었다고 알렸다. 그녀는 아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곧 로마식 자비가 잔혹함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명이 아닌 심리전이었다. 로마는 물리적 정복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았다. 진정한 지배란 민족의 상징을 파괴하고 그들의 전통을 타락시키며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던 구성원인 여성들조차 이제 로마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작위적 잔혹함이 아니었다. 표적화된 비인간화였으며 정복된 모든 영토에 전파되는 메시지였다. 로마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로마에게 패배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날 펼쳐진 사건은 너무나 악명 높아져 곧 원로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지경이 되었다. 오후 3시 정각 피로 물든 경기장의 그림자가 스며들 때 경기감독관은 콜로슴 지하에 위치한 지하복합시설인 히포게로 내려갔다. 습기 찬 돌과 공포로 가득한 복도가 울렸다. 그는 가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전리품 목록이 적힌 청동판이 들려 있었다. 가스의 손은 아직도 전투의 여파로 떨리고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그를 달구고 있었다. 황제가 당신의 승리를 기립니다. 관리가 낭독했다. 제국의 전통에 따라 당신은 정복의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이 수백 번 반복된 일상적인 선택이 몇 주 안에 원로원 회의장까지 번질 위기를 촉발할 줄은 몰랐다. 판에는 보상 목록이 적혀 있었다. 금, 포도주, 제대로 된 침대에서 보내는 밤, 혹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특권인 빅토리아 카르날레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남자에게 이 순간은 그가 유일하게 권력을 쥐는 몇 안 되는 때였다. 로마 사회는 이를 단순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 찬양했다. 로마에게 정복된 자들은 정복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했다. 그것이 대대로 다듬어진 제국의 논리였다. 준비가 시작되었다. 여성 수용소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경비병들이 물통을 들고 들어왔는데 마시려는 게 아니라 포로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들은 문질러 씻겨졌고 머리는 빗겨졌으며 찢어진 옷은 평범한 튜닉으로 갈아입혔다. 사비나는 시종들이 한 여성에서 다음 여성으로 이동하며 그들을 검사하고 밀랍판에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노파, 던태양 신전에 헌신했던 제사장 즈모키스가 모두가 두려워하던 진실을 속삭였다. 우리를 쇼를 위해 아니면 그 다음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는 금방 끝났지만 경기장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다. 일상적인 착취 행위를 미래 역사가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할 스캔들로 바꿔놓을 무언가가. 그들 위로는 오후의 부대 행사 관람을 위해 5만 명의 관중이 자리를 메웠다. 주요 검투사 경기 사이사이 경기장 관리자들은 소위 간주곡이라 부르는 모의 사냥, 각본에 따른 전투, 그리고 로마 작가들이 정중히 신화 재현이라 표현한 것들을 연출했다. 이는 종종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에게 실제 죽음으로 끝나는 전설을 재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쇼케이스는 새로운 변주를 더했다. 론의 야만인 수치에 대한 지배를 찬양하는 연극적 전시였다. 경기장이 부른다. 20명의 디안 여인들이 지하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올려졌다. 동물투사 소품을 함정문에서 솟구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공학적 장치였다. 사비나는 뜨거운 햇살과 폭발적인 소음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군중의 함성은 육체적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노점상들의 구운 음식 냄새,
부유한 좌석에서 풍겨오는 진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모래 위에 말라붙은 피의 철 냄새를 맡았다. 단순한 처형이어야 할 일이 더 깊은 굴욕을 위한 계산된 것으로 변모했다. 여성들은 반역, 적군 지원, 로마신 숭배 거부라는 허위 죄목을 선포하는 전령 앞에서 줄을 섰다. 그리고 반전이 이어졌다. 그들은 비웃음을 위한 찢어진 옷을 입고 나무칼로 짝을 지어 싸워야 했다. 승자는 로마의 챔피언들에게 차지될 것이다. 패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정도의 계산된 잔혹함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라.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이것이 혼란이 아닌 정책이었음을 보여줄 테니. 한계점. 나무칼이 나눠졌다. 사비나는 자신의 칼을 움켜쥐었고 거친 나무가 손바닥을 긁었다. 맞은편에는 카마시쿠스가 서 있었다. 디룰루스의 누이, 한때 리비아에게 직조를 가르치고 그녀의 약혼식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여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군중은 피를 보라 외쳤다. 경기감독관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두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함성은 흥분해서 혼란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싸워라, 군중이 소리쳤다. 겁쟁이, 야만인, 쓰레기라는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올리브씨, 음식 찌꺼기, 관중들이 손에 닿는 건 뭐든 던졌다. 그래도 여성들은 검을 들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저항이었다. 거부. 90초 동안 지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2명의 무장하지 않은 여성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들이닥쳤다. 무대 위의 드라마는 실제 폭력으로 변했다. 카마시쿠스는 뒤에서 칼날로 뒤통수를 맞아 모래 위에 쓰러졌다. 군중은 환호했다. 사비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가 나무칼을 떨어뜨렸다. 둘은 끌려갔지만 처형장으로가 아니라 관중들이 똑같이 즐겁게 여기는 곳으로 향했다. 진정한 공포는 지하 감옥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의 착취를 위한 관료적 기계는 주저없이 계속 움직였다. 서기관이 기록부에 메모를 입력했다. 전리품 여성 포로 20명, 디아논 산지 출신, 전승 후 배분 처리 완료. 다음 줄, 저항한 2명, 챔피언 전용 개인실 이송.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로마가 정교하게 다듬어낸 비인간화 시스템이었다. 인간이 재고품으로 전락한 순간 사비나와 카마시쿠스는 분리되어 각기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작은 돌방에는 벤치와 벽에 박힌 쇠고리가 있었고 문은 외부에서만 잠겼다. 모든 것이 계획된 탓에 오히려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쳤다. 즉흥적인 잔혹함이 아니었다. 이 방들은 사자 우리나 검투사 승강기처럼 경기장 설계의 일부였다. 4시 가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사비나의 방에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경기장 장비를 온전히 착용한 상태였다. 다른 이의 피가 그의 가슴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먼 벽에 몰려 피를 다 빼앗긴 채 무기 없이 꼼짝도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로마법의 무게가 온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살육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분류되었다. 역사는 가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는 한 인간을 보았을까? 아니면 재산을 보았을까? 자신을 무기이자 포로로 만든 체제에 의문을 품었을까? 우리가 아는 건 서기관의 일상 보고서뿐이다. 그들 중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반항의 행동이었다. 가스는 투구를 벗고 검을 옆에 내려놓은 뒤 머리를 손에 묻은 채 앉았다. 긴 5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폭력을 대비하며 버텼다. 마침내 그는 다른 포로들에게서 배운 낯선 언어로 말을 꺼냈다. 그의 이름이 뭐였지? 그가 물었다. 내 이름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 네가 죽는 걸 지켜보게 한 그 남자. 디사빌리스. 아니, 오늘 그 사람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내가 데일리스를 죽였어. 가족일 수도 있지. 너희들은 그 이름을 자주 쓰잖아.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로마가 예상했던 공격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였다. 제국은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마저 앗아가려 했다. 가스는 9살 때 처형당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비나는 집이 불타버린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이 흘렀다. 경비병들이 2번 확인하러 왔다가 목소리를 듣고 순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갔다. 오후 6시, 가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로마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가 경비병을 불렀다. 이 여자는 병들었다. 감염되었다고 선언했다. 할당을 거부합니다. 그녀를 의사에게 보내시오. 이것이 검투사 제도가 허용한 유일한 허점이었다. 포로가 병자로 분류되면 검투사는 법적으로 그녀를 거부하고 일반 수감자 신분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거짓말은 명백했다. 경비병은 즉시 알아챘지만 로마 관료제는 경직된 절차로 운영되었다. 검투사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류 작업, 증인, 조사가 필요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다. 그리하여 사비나는 즉시 의료격리구역으로 옮겨졌다. 그녀의 당장 닥칠 운명이었다. 그녀는 3일 후 단순한 감염으로 죽었다. 로마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흔한 죽음이었다. 의료시설은 과밀하고 더럽고 무관심했다. 한 공포에서 그녀를 구한 자비는 그녀를 또 다른 공포로 직행시켰다. 가스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 달에 2번 더 싸웠다. 2경기 모두 이겼지만 2번 모두 상금을 거절했다. 제국은 얼어붙었다. 검투사 막사에 속삭임이 퍼졌다. 막시무스가 나약해졌다. 막시무스가 동방의 이상한 자비교파에 가담했다. 막시무스가 딘 마녀들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진실은 더 단순했다. 그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낸 것이다. 브라우무스의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서기 79년 9월 15일 퀸티스 아우렐리우스 세미쿠스 상원의원이 공식 고발장을 들고 원로원 앞에 섰다. 그의 어린 조카 신참 검투사가 승리 후 관례적인 보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련색에 구타당했다. 조카는 막시무스의 모범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조련사는 단순히 올바른 로마적 가치를 시행했을 뿐이라고 고집했다. 사소한 사건으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이 사건은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관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상원 기록에는 패배한 여성 포로에 관한 특정 관습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언급되어 있다. 이 순화된 표현은 로마가 마침내 상원 의원들조차 외면할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4시간에 걸친 정치적 경론을 감추고 있었다. 파비우스 상원 의원이 이끄는 보수 진영은 전통을 내세웠다. 우리 선조들은 신성한 육체와 영혼을 정복했다. 우리의 위대함을 다져냈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실용주의자들은 반박했다. 우리는 순교자를 만들고 있다. 반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죽은 반란자는 사라진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아는 생존자들은 세대를 넘어 봉기를 부추기는 기억을 간직한다. 그러나
진정한 도화선은 도덕성이 아니었다. 정치적 생존이었다. 최근 3명의 지방 총독이 반란 급증을 보고했으며 각자 로마의 포로 여성 대우가 저항운동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독들은 로마가 더 이상 적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그들을 급진화시키고 있다고. 제국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다. 로마를 충격에 빠뜨린 법. 서기 79년 10월 1일 원로원은 역사가들이 후에 포로 여성법 렉스 캡티비티 이라 명명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조항은 제한적이었지만 전례가 없었다. 여성전쟁 포로들은 경기장에서 공공의 상으로 분배될 수 없었다. 정식 행사에서 정복된 여성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금지되었다. 사적 착취는 여전히 발생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시행은 불확실했다. 많은 경기장 운영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허점을 만들었지만 원칙은 유지되었다. 로마조차도 공개적인 한계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단지 관객을 제거했을 뿐이다. 3개월 후 가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자비로가 아니라 연속 5경기 승리로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자유인으로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행위는 카마스쿠스라는 디안 여인의 자유를 사준 것이었다.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만 남아있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경기장 바닥에서 사비나 곁에 섰던 바로 그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가스가 자신의 단 한 번의 저항이 단 하루도 차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여성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를 상상해보라. 그뿐이었다. 그 이전 수천 명과 이후 수천 명에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 기계는 너무 거대했고 너무 수익성이 높았으며 로마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의 반항은 피의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빗물에 불과했다. 사비나가 예방 가능한 감염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보라. 제국이 기록조차 귀찮아한 다른 죄수들에 둘러싸인 채로 단 한 명의 원로원 의원도 그녀의 죽음을 논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역사가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로마의 도덕적 계산법에서 그녀의 고통은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 비극은 단순히 로마가 잔혹했다는 데 있지 않다. 잔혹함은 고대 전쟁의 본질이었다. 진정한 비극은 로마가 이를 산업화하고 오락으로 전락시키며 서류 작업, 보급 체계, 건축 계획으로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이 완벽한 시스템 속으로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돌에 새겨진 긁힌 자국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2018년 로마 대학의 이자벨라 포르투나토 박사가 이끄는 고고학팀은 동부 지하 감옥의 잊혀진 구역을 발굴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관광 안내 책자에 결코 실리지 않을 것들이었다. 벽에 직접 설치된 철제 구속 장치가 있는 작은 방들의 집합체, 돌바닥에 파인 배수구, 절망적인 손이 새긴 긁힌 자국,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던 도자기 조각들, 수년간의 무게에 눌려 찌그러진 침구 재료의 잔해.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방들은 원본 80년 건축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포로 샵티바라는 단어와 서기 7982년까지의 연대가 찍힌 청동 태그 6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디온 진압이 진행된 정확한 연대와 일치했다. 이 발견은 문헌 기록과도 부합했다. 카시우스 디오의 후기 저작에는 정복된 여성들을 위한 배정실이 묘사되어 있었다. 세니카의 초기 서신들은 이 관행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했을 뿐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평소 생생한 묘사로 유명한 타키투스조차 이 부분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했는데 이는 그조차도 너무 역겨워 노골적으로 기록하기를 꺼렸음을 시사한다.
역사학자들은 그 빈도에 대해 논쟁한다. 일부는 주요 승리 시에만 행해진 드문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특수한 건축물, 풍부한 증거, 다수의 출처를 근거로 일상적이었다고 반박한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를 설계할 만큼 흔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검투사들을 고대 유명인처럼 대했지만 어두운 변주가 있었다. 엘리트 여성들은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만나러 갔다. 새겨진 등잔과 벽화에는 무기를 든 채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는 검투사들이 그려져 있다. 그들의 땀과 피는 정력제로 팔렸다. 일부 여성들은 불임 치료제로 마시기도 했다. 이들을 숭배하던 바로 그 사회가 그들을 죽음의 기계에 던져넣고 인간을 상으로 주었다. 주요 경기 후 밤마다 부유한 후원자들이 검투사와 노예들과 어울리며 즐긴 야간 오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여성들은 전리품으로 전시되었고 때로는 주피터나 마르스 같은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재현하도록 강요당한 뒤 선물로 이용되었다. 승전 행진 중 강제로 옷을 벗겨진 포로들, 처형 전 신화를 모방하도록 말뚝에 묶인 희생자들, 장군에게 넘겨지기 전 공개적으로 전시된 적국의 여왕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로마는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유한다. 검투사 경기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문화의 일부였다. 대중에게 지는 의무. 경기를 주최한 후원자들은 스펙터클을 증대할 유인을 가졌다. 포로들의 굴욕은 판매 포인트가 되었다. 19세기 역사가 시어되어 무스는 이를 로마의 가장 효율적인 비인간화 기계라 불렀다. 그의 뜻은 단순했다. 로마는 단순히 육체를 정복한 것이 아니다. 정체성과 기억, 의미를 정복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논쟁한다는 사실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2000년 영화는 이 현실을 간신히 속삭였을 뿐 그림자 속에서만 암시했다. 현대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논의하는 것이 로마의 잔혹성을 책임감 있게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정적으로 부각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한다. 그러나 이는 문명의 법, 관습, 오락을 통해 잔혹성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끔찍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제국은 로마만이 아니었지만 로마는 이를 정상화하고 폭력을 의식으로 전환하며 비명을 군중을 즐겁게 하는 스펙터클로 바꾸는 능력을 완성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이다. 문명과 야만 사이를 가르는 경계는 대리석 신전이나 포장도로, 우뚝선 아치로 측정된 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가 무력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가려진다. 로마는 천년을 견뎌낸 수로를 설계했지만 동시에 경기장 지하에 인간을 공연 소품처럼 무심코 학대하는 방들을 지었다. 그 위대함과 도덕적 공헌은 모순 없이 공존했다. 이는 또한 권력이 접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준다. 가스는 희생자이자 도구였다. 노예화되고 통제당하며 생존을 위해 살인을 강요받았지만 자신보다 더 무력한 누군가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이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을 잔혹함의 도구로 변형시켰고 박수 대신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인간 고통을 오락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전통을 도덕적 정당화로 사용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다. 습관이 인간성을 대체하고 잔혹함이 일상화될 때까지 이는 로마가 모든 윤리적 질문에 내린 답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는 질문들을 제기한다. 우리가 경탄하는 기념물 아래에는 또 어떤 묻힌 공포가 잠들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관광 명소가 잊혀진 고통의 층 위에 자리 잡고 있을까?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언제 필수적이 되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착취로 넘어가는가? 사비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녀는 당대 가장 웅장한 건축물 아래 비좁은 감방에서 감염으로 죽어갔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줄까 궁금해했을까? 2000년 후 고고학자들이 그녀의 이름표를 발견하고 다시금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거라 상상했을까? 역사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들은 진보가 보장된 것이 아니며 문명은 물리적으로 붕괴되기 훨씬 전에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모든 세대는 공감과 효율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로마는 스펙터클을 선택했다. 그 대가는 사라진 생명들로 측정되었지만 교훈은 경기장 바닥 아래 폐허 속에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검투사의 승리는 잔혹함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다. 일상적인 보상은 로마가 가장 신중히 묻어버린 스캔들 중 하나가 되었다. 수백 명의 동방 포로들은 관료적 명부 속으로 사라졌고 사비나라는 한 젊은 여성이 살아남은 것은 단 한 명의 전사가 특이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은 로마의 가장 어두운 기계 속에서도 인간성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구독해 주세요. 위로하는 신화보다 불편한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알려주세요. 착취에 계산된 본질인가? 아니면 이를 일상화하는 로마의 효율성인가? 기억하세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종종 문명의 위대한 기념물 아래 숨어 있습니다. 모래 위의 피가 항상 전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무고함이 구경거리로 전락했을 때, 제약 없는 권력이 휘둘러졌을 때, 잔혹함이 박수를 받을 때 인류가 외면했던 순간들에서 비롯된 피였습니다.